학교와 학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대기에 작용하는 힘을 배울 건데요. 예전에 우리 4단원에서 해수에 작용하는 힘 배운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도 정력학 평형이란 걸 배웠죠.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과 중력이 정력학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좀 다르게 구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면적에 힘이 작용하는 게 기압이에요. 압력이라는 게 어떤 특정 넓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기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우리는 기압을 P라고 나타내고 넓이는 A, 특정 면적은 A, 힘은 F, 포스라고 나타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힘은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압에 작용하는 건 이 어떤 이 공기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그 공기 덩어리가 누르는 힘이니까 여기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넓이 A분의 F 대신에 MA인데 MA 대신에 G를 써서 공기의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A분의 MG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질량이라는 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요. 그래서 이때 공기의 밀도를 로우라고 하고 공기의 부피를 V라고 하면은 다시 바꿔서 공기의 밀도 로우 곱하기 V라고 하는 부피는 요 넓이 곱하기 이 높이죠. 그래서 A 곱하기 Z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즉 공기의 질량 M은 로우 A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기압 P는 넓이 A분의 MG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M 대신에 지금 우리가 로우 A Z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 대신에 로우 A Z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부피 V로 쓴 거고요. 그 V 대신에 A Z를 쓴 거죠. A분의 로우 A Z 하는데 그 뒤에 G가 또 남아있죠 아직. 자, 근데 위아래 A가 똑같은 게 있어서 약분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압력 P는 로우 G Z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압력, 즉 여기의 기압과 여기의 기압 차이, 이 기압 차이는 아래가 보통 기압이 더 크니까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기압 경도력에 의하면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기는 연직보다 수평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요. 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힘이 값이 평형을 이루니까 그 공기의 상하 운동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해수할 때 배웠습니다. 이때 정력학 평형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조금만 고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때 해수에 산 것과 마찬가지로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Z 얘랑 똑같은 해수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력학 방정식이 말을 하는 게 결국 압력 P는 로우 G Z인데 압력 변화랑 델타 P는 로우 G 델타 Z다. 높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사실 모를 거예요. 그래서 기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기압이라는 게 뭐냐?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인데 그럼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이냐? 이거를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는 기압을 측정했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런 그 어떤 그 통에다가 이런 통에다가 물을 부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물 기둥을 이렇게 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은 너무 이렇게 많이 그 큰 게 필요해 가지고 물보다 한 13배 정도 무거운 수은 가지고 이 친구는 실험을 했습니다. 토리첼리는. 그래서 여기 어떤 물통 같은 데다가 수은을 잔뜩 부어 놓고 여기다가 수은 기둥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수온이 우리가 어떤 물을 붓는다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물들이 콸콸콸콸 부어지고 여기는 점점 이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물론 수온이지만 그렇게 계속 높아지고 얘는 계속 줄어들게 될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줄어들다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 빈 공간만 생기고 그 진공이 생기고 이 아래는 줄어들다가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다가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멈추는 거 하니 생각해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누르니까
공기가 누르니까 얘가 더 이상 밖으로 올라올 수가 없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딱 멈춘 순간에 이 높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수온 기둥으로 76c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기압, 우리가 느끼는 기압을 기준으로 하면 그걸 1기압이라고 우리 당연히 명칭을 하겠죠. 우리가 느끼는 기준인 1기압은 결국 수온 기둥이 76cm가 됐을 때의 힘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토리첼리는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수정을 했는데, 이 그림처럼 수온 기둥을 보았을 때 수온 기둥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순간을 1기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압의 단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76cm Hg가 수온이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지구과학 1 때 많이 봤을 건데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많이 써요. 기압의 단위로 헥토파스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아까 기압은 P는 로우 G Z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실험대로면 여기서 해당하는 밀도는 수온의 밀도가 되는 거고, 얘는 중력과 속도 그대로고, 여기서의 높이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우 값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값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요 정도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요 정도가 되고요. 중력과 속도는 뭐 9.8m/s 제곱 정도 되죠. 약 했을 때. 그리고 수온 기둥의 높이가 지금 76cm였죠. 그 미터로 해서 0.76m.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거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101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보통 나타내고 있죠. 자, 이번에는 해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 한번 봐볼게요. 자,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 즉 수평 사이에 압력 차이가 생기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요 지점의 압력과 요 지점의 압력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 거기에서 각각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결국에는 힘 F는 면적 곱하기 그 압력이 될 거예요. P 곱하기 A.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가지점에서는 압력 P 곱하기 이 면적 델타 A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에 작용한 힘은 압력이 P 빼기 델타 P예요. 지금 여기 사이에 그 델타 P만큼의 압력 차이를 또 빼준 거죠. 그 P 빼기 델타 P인데 거기 면적은 그대로 델타 A예요. 그래서 P 빼기 델타 P에다가 곱하기 델타 A를 한 게 여기에 작용한 요 힘입니다. 여기에 작용한 힘과 여기에 작용한 힘의 차이를 지금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A가 돼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공기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그래서 밀도 로우에다가 곱하기 부피라는데, 여기서 부피는 지금 이 면적 곱하기 이 높이가 아니라 거리죠. 거리 D가 돼요. 그래서 델타 A 곱하기 D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기압 경도력, 즉 단위 질량당 작용한 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위 질량당 힘 기압 경도력, 그것을 우리는 보통 pH 수평 방향이니까 호리진인가 수평이, 그걸 해서 pH라고 나타내는데, 단위 질량당이기 때문에 아래 분모 자리에 질량 m을 써주고요. 그 위에는 작용한 힘, 아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A 했죠.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근데 m은 로우 D 델타 A니까 m 대신 로우 D 델타 A를 씁니다. 그럼 그 위에 델타 P 곱하기 델타 A를 써요. 그럼 위아래 델타 A 약분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로우 분의 1 곱하기 D 분의 델타 P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최종식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압과 바람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이 수평 방향의 기압 강도력이 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바람과 기압과의 관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등압선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등압선이 압력이 큰 데서 기압이 작은 데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압 경도력의 성분을 보면은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과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으로 벡터 아시죠, 여러분? 벡터 관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결국에는 그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정력학 평형을 이루게 돼서 결국엔 없는 힘이나 다름없게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 글씨에 보면은 지금 실제로는 결국에는 수평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즉 이 수평 기압 경도력이 곧 바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앞에 식에 의하면은 지금 그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
그 pH는 그 로우분의 1 곱하기 d분의 델타 p였거든요. d가 이제 거리였죠, 거리. 이 기압 차이가 나는 이 사이의 거리죠. 그 거리 차이당 기압이 얼마나 크냐, 거리 차이당 기압 변화가 얼마나 많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은 일기도에서 치면은 등압선, 즉 이 압력선이 굉장히 좁아질수록 거리가 좁고, 거리가 좁은데 이 압력은 차이가 세지는 거잖아요. 좁을수록. 그 즉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를 크게 작용을 하고, 그 말은 결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기도의 등압선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해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압력 또한 이 대기에도 작용이 되게 됩니다. 자, 전압력은 지구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고,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른 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 나온다 그럼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랑 똑같이 대부분 오른쪽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왼쪽이 가끔 나오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른쪽이구나 하면 됩니다. 특히 이 기준은 항상 북반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항상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전향력 같은 경우에는 고緯도로 갈수록, 그리고 물체의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식이 조금 잘렸는데 단위 질량당 전향력을 구하는 식을 보면 EV, 오메가, 사인, 세타, 또는 뭐 위도를 세타 대신 파이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각속도, 그리고 물체의 속력, 그리고 그 위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고緯도로 갈수록, 여러분 사인 그래프 저번에 수업 시간에 볼 때 잘 모르더라고. 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가 지금 90도일 때고, 즉 사인 90도로 갈수록 점점 위도가 90도로 갈수록 사인 값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緯도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진다. 전향력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향력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운동 방향만 바꾸는 힘이다라는 거. 물체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여기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속력엔 영향이 없다. 자, 그리고 그림상에 보면은 그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향력이 굉장히 크게 하루에 360도 회전하는 게 다 보이는데, 하루에 이게 한 바퀴 도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가 자전하든 말든 간에 얘는 전혀 뭐 자기가 이제 힘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인 0은 그 0이잖아요. 그래서 전향력이 0이라서 얘는 회전이 안 일어납니다. 적도 부분은. 그 다음에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극지역이래.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극지역에 비해서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안 하고 조금 한 애매하게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전향력은 해수 때 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대기에서 나온 힘이, 옛날에는 원심력을 배웠는데 원심력 반대 방향이면서 힘의 크기는 같은 구심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우린 요새는 이걸 배우더라고요. 자, 구심력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는, 원운동을 하면 원래 이 순간에 보면 얘는 이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옆으로 살짝 꺾이려면은 그 안쪽으로, 요 안쪽으로 힘을 받아야겠죠. 그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물체가 V의 속도로 반지름이 R인 이런 원 주위를 돌고 있으면은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보통 FC라고 해요. C, 센터, 구심 안쪽으로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FC는 R분의 V제곱이 된다. R분의 V제곱. 즉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심력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기에 작용하는 힘, 마지막으로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층 대기에서는 발생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1km 위에서부터를 상층 대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자유대기층이라고 해요. 왜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층이다라는 뜻이죠.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은 지표면 때문에 생기는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런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 지표에서만 있는 힘. 그래서 거기까지를 대기 경계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마찰력은 이제 FR, R 레지스탕스죠. 저항한다. FR이라고 하고, 얘는 마찰계수 K 곱하기 물체의 속력 V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체의 속력은 결국에는 이 V는 그 바람의 속도겠죠. 바람. 여기서의 물체는 공기니까 바람의 속도 V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마찰력은 항상 작용하는 힘이 움직임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바람이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높이까지를 대기 경계층이라 하고,
그 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대기라고 말하고 있다. 대기 경계층은 일반적으로 지상 약 1km까지이다.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이 지표면의 굴곡이나 건물이 뭐 높게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이 그 자유대기까지의 경계, 즉 대기 경계층은 좀 바뀔 수도 있긴 하다. 근데 평균적으로 1km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여러분 어려우면 계속해서 반복하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